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엔터레저 미디어 담당하는 지인혜입니다. 바로 하반기 전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봐주시면요. 2023년 연간 전망을 리뷰하다라고 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작년 11월 달에 발간했었던 제 연간 전망의 투자 포인트에서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5페이지에 보이듯이 올해 연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 민감도고요.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경기를 타지 않아야지만 실적이 좋을 것이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순현금 일시에는 오히려 영업 외단에서 플러스 알파 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종 선호도를 다시 구분해 봤는데요. 세분화된 업종별로 경기 민감도, 재무 건전성, 기존 업종의 모멘텀, 리스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를 반영한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해서 점수를 다시 매겨봤습니다. 선호도는 여전히 엔터, 카지노가 높게 나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연내 최선호 업종으로 유지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팬덤 기반이기 때문에 매크로 전혀 타지 않고요. 엔터 4사 모두 짱짱한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도 게이밍 수요, 특히 VIP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크로 영향을 타지 않지만 재무 건전성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차입이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강원랜드보다는 웨인 카지노를 선호하는데 웨인 카지노 중에 유일한 순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GKL 레저 타픽으로 연내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미디어 광고 여행은 경기를 타는 직격탄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후순위 의견을 발표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도 이 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를 살짝 요약해 보면요. 레저 쪽은 리오프닝이 확실히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맨 오른쪽 여행사의 패키지 수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를 많이 타는 여행은요. 2019년 대비 회복률이 30% 중반대에 불과했어요. 확실히 경기를 타지 않는 중간 그래프 웨인 카지노는 바짝 회복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항공권만 열리니까 바로 손님들이 돌아왔던 거죠. 미디어 광고 쪽은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어요. 광고는 경기에 직격탄이 맞는데 상대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드라마 제작을 하는 제작사들은 경기와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확실히 경기를 타는 업종으로 사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밸류체인이자 먹이사슬 그림 때문인데요. 가장 밑에 있는 게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드라마 제작사들이 만드는 드라마를 결국 편성해줘야 되는 위에 있는 곳이 방송사고요. 이 방송사의 모든 수익을 결정하는 건 결국 제일 위에 있는 전주, 광고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기 타격으로 광고주들이 돈을 많이 풀지 않으면 그만큼 방송사들도 돈을 벌기 어렵고 그에 따라서 제작사한테 투자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제작 투자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드라마 제작사들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해외 판권으로는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쪽에서 더 많이 돈을 버는 만큼 현재는 국내에서 돈을 덜 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상쇄돼서 전혀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기업들이 힘들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경기의 직격탄으로 제작사들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엔터는요,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콘서트나 출연, 광고 이런 것들은 스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이 기획사, 엔터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매출, IP 매출입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어서 이익률을 가장 높여주는 앨범, 음원, 굿즈 이런 실적인데요. 요 IP 실적이 지금 엄청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정말 이제 글로벌 팬덤이 늘어나서 앨범, 음원, 굿즈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대표 IP가 앨범이죠. 앨범은 매월 판매량이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차트처럼 매월 거의 레코드 하이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요. 과거 BTS의 기록을 세븐틴이라고 하는 하이브 소속 가수가 기록을 넘었고요.
그리고 그 세븐틴의 기록을 최근에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다시 한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이미 높아진 기대치가 계속 뛰어넘겨지는 판매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마진 IP의 성과로 엔터주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엔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IP 앨범 판매의 레코드 하이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중간에 있는 차트처럼 오프라인 콘서트 횟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는 IP 기반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증가하면서 호실적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번 YG의 1분기 실적에서 오른쪽 차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블랙핑크의 제대로 된 몸값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 가수들은 하이브 정도를 제외하면 일본 외에 타국가 콘서트를 돌아다닐 땐 회당 얼마를 받고 움직입니다. 회당 미니멈 개런티를 받고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블랙핑크가 회당 평균으로 한 15억 정도 받고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몸값이 세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에 국한된 몸값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받아오는 몸값이 커지고 있어서 확실히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K-팝 아티스트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들한테 제시하는 몸값이 아주 많이 달라진 것을 이제는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업종의 하반기 포인트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덤 플랫폼인데요. 제가 엔터업종을 코멘트 드릴 때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IP 그리고 이 팬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고마진 IP를 구매하는 인구가 팬덤이고요. 이 팬덤과 스타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부가 이제 팬덤 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2강 구도가 이미 구축이 되었죠. 디어유라고 하는 종목의 버블 플랫폼, 그리고 하이브와 네이버가 운영하는 위버스라고 하는 팬덤 플랫폼이 있습니다. 밑에 단에 봐주시면 디어유 버블이 지금 현재 135만 명의 MA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료 구독수로는 215만 명, 즉 머릿수 한 명당 1.6명 정도의 스타를 구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5만 명의 유료 구독수로 분기 따박따박 5, 60억 정도, 그리고 기업가치 1조 원 정도를 받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아직 하이브와 네이버가 운영하는 위버스 플랫폼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 부문 유료화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당연히 유료를 추진하는 1차적인 타겟 인구는 요 MAU가 되는데 MAU가 심지어 디어유 버블 대비 7배에서 8배 정도 큰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료 구독화 시켰을 때 저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셀 것 같아서 최근에 하이브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던 것도 드디어 이제 내재되어 있었던 이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두 번째 엔터업종의 하반기 모멘텀은 가장 강력한 진화된 모멘텀이 될 건데요. 바로 미국 진출입니다. 하이브와 JYP가 미국에서 가장 큰 레이블 중에 하나인 유니버설과 손잡고 미국 걸그룹을 각자 런칭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국내에서 유명해진 아티스트를 수출하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이 오른쪽 그림처럼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이 K-팝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 자체의 무형 자산을 수출하는 시대까지 업종이 진화했습니다. 굳이 롤을 분담하자면요. 한국 엔터 회사들은 캐스팅부터 트레이닝, 프로듀싱을 가담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수익화, IP 수익, 앨범, 음원, 굿즈 같은 거,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한 매니지먼트 역량을 많이 집중할 예정이고, 현지 대형 레이블이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해 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출연 섭외에 오는 거, 방송 출연 섭외에 오는 거, 실제로 네트워크가 필요한 현지 일을 이 유니버설이 담당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요, 100%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실패할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 부문에 주목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왼쪽 차트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큰 시장을 조준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을 봐주시면 미국이 혼자 41%의 점유율을 독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두 번째로 큰 국가인데 11% M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케이팝은 이미 일본에서는 굉장히 수익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 큰 시장을 타겟하는 데까지 업종이 진화한 거죠. BTS나 블랙핑크 덕분에 워낙 케이팝의 인지도가 높아졌으니 이제는 조금 더 사업적인 측면에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차트 참고로 봐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레이블 시장 점유율에서 유니버설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맨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 팝 가수들은요, 80%에서 90%의 매출 비중을 오롯이 콘서트 투어에서만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IP 매출과 한국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중간에 그리고 오른쪽 차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앨범, 음원, 굿즈, 그리고 앞으로는 심지어 요 팬덤 플랫폼을 활용한 2차 부가 수익화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할 건데요. 상대적으로 미국 팝 가수들은 이 공연 시장에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 차트처럼 엔터 회사들 모두 다 이제 IP 매출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하이브는 아티스트가 물리적으로 몸을 써서 만드는 직접 참여형 매출과 간접 참여형 매출을 구분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심지어 간접 참여형 매출이 늘 4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깔고 가는 돈의 두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새롭게 탄생하는 미국 걸그룹은 기존의 미국이 잘하는 것과 한국이 잘하는 것을 적절하게 접목시켜서 탄생하는 미국 걸그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콘서트 투어 매출에서 이제는 2차 부가수익 IP까지 매출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미국은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사실 수익화가 굉장히 덜 된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P 매출, 이 IP를 기반으로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부가 수익화가 굉장히 잘 된 한국과는 달리 지극히 공연 시장에 멈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나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피어 회사가 전무한 이유도 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가지는 귀속력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밑에 테이블 봐주시면 일본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월급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신분으로도 사실 월급을 받을 수 있고요.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으로 여겨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데뷔한 이후에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어도 그만큼 돈을 제한적으로 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로 하여금 이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부족한 시장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부터 10까지 회사가 많이 귀속력을 가져가지만 그만큼 아티스트가 대형 슈퍼스타가 되었을 때 회사도 그리고 아티스트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회사가 중심이지 않습니다. 연예인, 스타가 중심이 되어서 변호사를 두고 매니저로 두고 뭐 레이블로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연예인이 중심이 되어서 수수료를 배분해주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와 아티스트의 관계성을 봐주시면 일본은 회사로 하여금 이 아티스트가 그냥 직원인 거죠. 한국은 이 아티스트가 귀하디 귀한 재산이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아티스트가 결국 갑 중의 갑,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문단처럼 회사의 영향력이자 귀속력은 일본과 한국이 상이고요. 미국은 하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중심이 돼서 이 연예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총괄하는 회사가 아직은 미국이 없기 때문에 이쯤 되면 따라오는 질문, 저도 최근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뭐 SM이나 다른 회사들이 중국 그룹을 개발했지만 중국 본토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굉장히 이탈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걸그룹도 결국 이탈한다거나 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뭐 아이돌 팬덤 문화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자연스럽게 이번에 탄생하는 미국 걸그룹은 매출 범위가 기존 대비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 투어에서 2차 부가 수익까지
추가가 돼서 매출의 범위가 커질 것이고 결국 이 IP의 수익도 일부가 그 연예인들한테 돌아간다. 이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그들도 인지하게 된다면 확실히 이탈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호 보완이 가능한 미국 걸그룹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충분히 엔터회사 입장에서 승산 있는 게임의 도전이라고 판단합니다. 엔터 업종의 다음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밑에 그래프 봐주시는 것처럼 엔터 업종이 지금까지 리레이팅을 받았었던 히스토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2011년도에 일본 리레이팅 사례가 있었고요. 소녀시대가 혼자 단일 앨범으로 일본에서 100만 장 이상을 판매했을 시절입니다. 2012년도에 중국 모멘텀이 있었어요. SM이 엑소엠이라는 중국 겨냥 그룹을 개발했었죠. 2017년도에는 그 당시 비상장이었었던 BTS가 미국 흥행을 가지고 왔고 유튜브 트래픽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정도는 비로소 정말 팬덤이 늘어나서 요 앨범, 음원, 굿즈 같은 IP 매출이 아주 많이 성장해서 OP 영업이익이 쫙쫙 확장됐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시총이 늘어나면서 엔터 회사가 비싸다, PER이 밸류에이션이 과하다 등등의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멀티플레이 요인은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매일 무수히 많이 탄생하고 있는 이 스타 IP들을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플랫폼화 시킬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IP들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건지, 결국 이거는 현지 M&A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무형자산을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누가 현지 아티스트 개발 사업에서 선점할 건지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현재 스테이지에서 어떠한 회사가 몇 개의 유명한 스타를 보유하고 있냐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어떠한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장기 성장을 이끌어 가느냐, 이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멀티플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는 엔터 회사들 중에 하이브, JYP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는 직접적으로 이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키우고 있고요. JYP는 디어유의 2대 주주로서 간접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미국 걸그룹 출시를 올해 하반기에 앞두고 있고 오디션 영상들이 조만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브 중심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 2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네트워크 현지 M&A가 많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에서 가장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엔터 산업을 진화하는데 선두하고 있는 건 하이브와 JYP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엔터 하반기 이 모멘텀에도 부합하는 하이브와 JYP를 탑픽으로 꼽고 있어요. 다음 웨인 카지노로 넘어가겠습니다. 웨인 카지노는 지금 PQC 모든 실적의 구성원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비단 중국 VIP의 온전한 회복 없이도 중간 차트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역별 믹스 개선에 따른 Q 좋아지고 있고요. 3년 만에 재개된 베팅 시장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게임을 하러 와서 인당 베팅 금액 P 상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비용 통제도 했기 때문에 C, 비용 통제 효과도 이익의 개선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시절까지 거의 중국 VIP 완연한 회복 없이도 매출과 이익이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경기도 안 타서 빠르게 탑라인을 회복시키고 있는 게 웨인 카지노입니다. 요 그래프 봐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중국 VIP를 봐주시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MOM으로 중국 VIP가 확실하게 우상향 기조를 타고 있고요. 왼쪽 차트 일본 VIP는 굉장히 서프라이즈 지표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노선이 가장 많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일본 노선이 열리자마자 VIP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왔어요. 경기를 타지 않는 손님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미 2019년도의 드라백보다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은근 서프라이즈 지표는 밑에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VIP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월별 합산으로 봤을 때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큰 지역으로서 3,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타 VIP도 그 못지않게 엄청나게 순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항공권이 늘어나고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이제 매스 드라백이고요. 매스 드라백도 점진적으로 MOM으로 실적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국이 다가 아닐 정도로 중국 외에 일본, 기타, 매스 요런 것만으로도 Q 믹스 개선으로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안한 요인을 찾는다면 요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 접근성이 굉장히 유사해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는 게 요 일본인데요. 최근에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오픈 카지노인데요. 일본 내국인들까지 허용하는 카지노를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오픈 카지노가 오사카에 무려 11조 원, 그리고 나가사키에 4조 원을 투자해서 총 15조 원이 투자된 두 개의 대규모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요 일본 복합 리조트가 열리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많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카지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왔었던 아까 보여드린 이 일본 VIP 그리고 중국 VIP 위치적 접근성이 일본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VIP도 많이 뺏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VIP, 매스, 심지어 강원랜드에 일부 갔었던 서울 한국의 VIP들도 일본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열리면 굉장히 한국 카지노에는 큰 리스크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지만 개장 시기를 봐주시면 아무리 빨라봤자 첫 건물을 보는 시기는 2028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엔 지금 당장 보이는 숫자, 나오는 숫자가 너무 좋다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가 하나 더 개발됩니다. 미국의 모히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바로 옆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죠.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겠지만 인천시에서 요걸 인천공항과 연결해서 트램으로 연결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파라다이스 시티 너무 옆에 있어서 뭐 경쟁 심화, 뭐 손님 뺏어가는 거 같은 경쟁 심화를 조금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덩그러니 파라다이스 시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파트너가 들어와서 사실은 클러스터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미디어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광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다운 관점에서는 여전히 엄청 좋게 보기는 힘든 업종입니다. 하루아침에 경기가 나아져서 광고 시장에 막 돈이 풀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건 왼쪽 차트예요. 미디어 광고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주 많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싸지만 중간에 있는 차트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의 PER 밸류에이션이 30배 미만으로 좀 의미 있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분기 광고 시장이 바닥을 딛고 2분기에는 슬슬 좀 개선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1분기는 광고가 비수기고 2분기는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1분기는 특히나 비수기였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더더욱이 경기 침체 때문에 더더욱이 돈을 쓰지 않았다면 어쨌든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연간으로 받아놓은 광고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더 못 쓴 만큼 2분기나 하반기에 더 많은 돈을 광고 시장에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다 부진한 실적을 다 기록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QOQ로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업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 광고는 엄청 업이 좋아져서 콜을 들인다기보다는 바텀 아웃 정도의 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주가는 종목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제작사의 대규모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수급이 꼬여 있다든지, 뭐 CB 발행 물량이 많다든지, 혹은 순차입이 너무 큰 회사는 좀 지양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가장 리스크나 변수가 지극히 제한적인 안전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광고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고르라 하면 제일기획, SBS 같은 종목이 나오는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광고와 컨텐츠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SBS를 골라봤습니다. SBS는 매출의 절반을 광고 수익으로 벌고요. 나머지 절반을 컨텐츠로 벌고 있는데, 광고 수익을 봐주시면 오른쪽 그래프의 맨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 광고 수익은 22개 분기 중에 가장 최저 광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72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1분기에 720억 이후에 2분기에는 다행히 900억 정도로 QOQ로 빠른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광고 수익은 저점을 지났다라고 평가하고요.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컨텐츠는 1분기에도 다행히 성장을 했는데 2분기부터 성장을 더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이슈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라인업 보시면 아시듯이 유난히 올해 SBS 작품들 중에 시즌제가 많습니다. 모범택시 2, 낭만다터 김사부 시리즈, 그리고 소방서역 경찰서 시리즈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 시리즈가 있다라는 건 이전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령층, 어떠한 성별이 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제 드라마 앞, 뒤,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는 광고의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의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드디어 반가운 해외 OTT 명이 보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SBS 드라마 중에 큰 해외 OTT에 동시 방영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번 2분기부터 낭만닥터 김사부를 시작으로 디즈니 플러스 동시 방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14편의 올해 SBS 드라마 작품 중에 3편이 디즈니 플러스 동시 방영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SBS는 절반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이 확실하게 1분기 저점을 확인하고 2분기부터는 QOQ 개선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컨텐츠는 시즌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에 따라서 2분기부터 성장을 더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광고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바텀 아웃 정도의 콜로 SBS 좋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여행 발표 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사실 경기의 직격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좋게 보는 업종은 사실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경기를 탈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행히 중간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들이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 전환율이라고 하는 GP 마진 수익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QPC가 아까 카지노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환경인데 반해 여행은 아직은 비우호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Q 수요 지표에서는 리오프닝에 따른 이연 수요 확실하게 보이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경기 타격에 따라서 2019년 대비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라고 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업종, 여행 수요는 상반기에 카지노보다 훨씬 덜 회복했는데요. 40% 미만의 회복률이 여전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2019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좋아질지, 경기 타격을 얼마만큼 덜 받을지는 앞으로 봐가면서 Q를 판가름해야 될 것 같고요. P, 가격 지표에서도 뭐 집중된 이연 수요로 상품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엄청나게 가격을 많이 올리기에는 이미 경기 타격으로 소비자들의 저항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C,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구조 조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슬림화되었기 때문에 비용 통제 효과로 이익이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저도 갖고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 때 오히려 돈을 많이 번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부의 오프라인 활동을 가져가고자 이 패키지 같은 여행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키지의 경쟁심이
중심화로 이 좋았던 비용 통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PQC 실적 구성원의 지표는 아직은 엄청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톤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건 경기 민감도, 재무 건전성이고요.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업종 선호도 엔터테인먼트, 외인 카지노, 미디어 광고, 여행 순으로 유지합니다. 탑픽은요. 레저 쪽에서는 가장 싸고 수급 깨끗하고 유일한 외인 카지노 중에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GKL 보고 있고요. 미디어 광고 쪽에서는 업이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바텀아웃 정도의 콜이기 때문에 리스크나 변수가 가장 제한적인 SBS 골랐고요. 그리고 가장 좋게 보는 엔터 업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투자 포인트에 부합하는 종목들, 그리고 리레이팅, 다음 멀티플 상향 조정의 요인에서 가장 부합하는 하이브, JYP 탑픽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엔터레저 미디어 전망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